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는 송국간의 현장정치 3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원래 2시에 이 방송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8시에 저녁에 하게 됐는데 저는 이 하루 동안 있었던 총선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좀 차분히 정리를 하고 또 뭘 좀 더 속 깊은 곳을 좀 이렇게 찾아서 전해드릴까 연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저는 상당히 저녁 시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가에서 그리고 전국의 254개 선거구에서 현장 정치가 일어났는데 이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벌써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총선 지금 공천이 거의 뭐 마무리되면서 현장 그 유세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뭐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은 하지 않았지만은 공천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러 가지 또 반발도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반발이 온당하기도 해서 또 후보를 바꾸는 그런 일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천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가의 화제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했다는 정봉주 전 낙곰수 조롱하고 폄하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했던 그 낙곰수 멤버죠.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내분이 일어나서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정봉주. 다른 막말도 아니고 이것은 거의 뭐 패륜입니다. 패륜. 우리 국군 장병들 북한 목함 지뢰에 발목을 다친 국군 장병들을 조롱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 내용을 뭐 7년 전 것인데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거짓말로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명을 한 겁니다. 자, 그 소식도 잠시 후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 외에 정봉주를 둘러싼 저도 정봉주와 과거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방송을 꽤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그때의 뭐 느낌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정봉주가 어떤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지 자 그런 것도 전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오늘 현장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썸네일 제목을 저는 이 2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또 부산 찢었다 이건데 그 저번에 부산에 갔을 때 롯데 자이언츠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던 1992년 그 티셔츠를 입고 그때 남포동 거리를 완전히 휩쓸었죠. 자 오늘은 또 구포시장에 가서 찢었다 부산을 찢었다 엄청난 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잠시 후에 2부, 3부에서 부산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경국 전 국제신문서울 본부장이 출연을 해서 이 부분도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자 부산을 찢어서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영남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 대구 경북 25개 부산 경남 울산이 40개입니다. 65개 선거구를 싹쓸이 할 수도 있다. 자, 그 부분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에는 약간의 비상이 좀 걸려 있는데 영남을 싹쓸이 하는 그 분위기가 이제 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대목까지 살펴보고
썸네일 또 하나는 이거죠. 이재명이 가방 모찌도 공천받았다. 가방 모찌 이거 비속어 아니냐 하는데 제가 찾아보는 거는 가방 모찌 비속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등록이 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드는 사람, 모찌가 일본 말이죠. 그런데 이 규변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어사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방 모찌, 수행비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방 모찌죠. 자, 공천을 받았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처음에 댓글을 보니까는 한 분이 앞에 있는 부분인데 오늘 그 동네에 본인이 희망했던 분이 공천을 받지 못해서 속상해서 혼술을 하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 유튜브 제목이 혼술이죠. 공천 문제, 국민의힘 공천 문제도 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강호환 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자만하면 안 되죠. 특히 이 수도권이 정당 지지율은 한동훈 효과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각 선거구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 또 디테일한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복병들. 제3지대 정당 후보들이 이 선거에서 그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싹쓸이 이것은 싹쓸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TK와 나중에 PK를 분류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죠. PK에서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중진들을 재배치한 겁니다. 원래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수도권에서는 박진 이렇게 재배치를 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싹쓸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만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만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일부에서는 지면 심층 분석인데 저녁 시간에 해드리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기사를 중심으로 할 텐데 이 정우택 그 공천 취소 이 부분과 또 구포시장 찾은 한동훈 아주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같이 김경국 기자와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수도권에서 다른 디테일한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3자 구도. 수도권 몇 개 선거구에서 나중에 보면은 수도권 한 절반 정도 선거구에서 이 3자 구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 이 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 정당. 제3지대 정당은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있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도 있죠. 조국의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건 조혁당 그 당에서는 지역구는 후보를 안 냅니다. 거의 꼼수죠. 정당 투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 후보만 내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변수가 안 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다른 또 제3지대 정당이나 또 무소속이 거기서 일정 부분 표를 가져가면은 한쪽에 유리하고 한쪽에 불리하게 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제3지대는 거의 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준석이 하고 있는 신당 그 안에는 이준석을 제외하고는 허나 정도를 빼고는 전부 민주당이죠. 양향자, 금태섭, 심지어 정의당의 류호정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득표를 하고 있는지 지지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 선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저희들이 감을 좀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봉주, 목발, 경품, 발음, 파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거고 다 나왔던 이야기 외에 새로운 부분들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공천 대박, 이재명의 변호사 5명 줄줄이 공천 받았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 발표된 공천인데 민주당 박지원, 정동영 이 사람들이 다시 국회에 등원할 가능성이 90%입니다. 왜냐? 호남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공천.
자, 박지원 80대. 그리고 정동영 과거에 노인 폄하 발언 했는데 정동영 벌써 그 나이가 본인이 됐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투표장에 안 가셔도 된다 했는데 본인은 투표장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투표장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선거판에 다시 뛰어들었죠. 그런데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왜 됐을까? 경쟁력이 본인이 전주에서 뛰어나서 그 비밀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이 왜 됐는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박지원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계속 함께 계셔달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이재명의 가방 모찌도 공천받았다. 수행비서.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뭐 수행비서라고 공천을 못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공천받는 사람은 어떻게 다 이렇게 딱 그려놓고 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 운동장 위에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시키고 싶은 사람을 올려놓고 운동장 밑에는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줄다리기를 시키죠. 줄다리기 시키면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밑에 이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하고 위에는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을 포진을 시키는. 자, 그런데 밑에 그 그룹 중에서 본인의 가방무찌도 들어갔다. 그래서 공천을 받았다. 이 가방무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누군지 나중에 얼굴이 떠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조국 신당 지지율 뭐 이야기 나오는데 지지율에 또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 전해철 친문 전해철 민정수석을 했었죠. 전해철이 탈락을 했는데 공천에서 누구에게 졌느냐? 양문석 수박을 다 깨부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수박은 비명을 가리키죠. 그 속과 끝이 색깔이 다르다 해서 비명을 수박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는데 양문석이 수박 깨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수박 자기들이 수박이라고 생각하는 전해철을 깼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황을 좀 분석을 해 드릴 텐데 막바지에 이준석 친정 국민의힘의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다. 이 제목으로 제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강 벨트 전황 그리고 낙동강 벨트 전황. 자, 이 부분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제목은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공천 취소 서성우 우선 추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이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그 대신 해당 선거구의 서성우 후보를 우선 추천하는 걸로 재의결했다. 이렇게 공천관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유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말은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 빈자리에는 충북 청주 상당이죠. 여기는 서성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우선 추천됐는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용산 출신입니다. 용산의 자치행정비서관을 지낸 그 인물이죠. 그런데 원래 여기는 이 정우택 후보와 윤갑건 전 대구고검장이 경선을 치러서 정우택 후보가 이겼는데 윤곽건이 아니라 여기 애초에 경선에 참여를 했다가 결선에는 못 올라간 이 서성우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은 선거구에 상대방 후보와 경쟁력이 있는지 언급이 됐고 다른 사정도 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서 후보가 경쟁력이 높을 걸로 봐서 우선 추천했다. 자, 이 논란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이 정우택 후보가 돈봉투를 받는 업자에게서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혔죠. 그런데 정우택 후보는 바로 돌려줬다. 그런데 이제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려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관위에도 이 소명을 해서 공관위가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돈 봉투를 줬던 사람은 돌려받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 나중에 후원금으로 내라고 했다. 또 정우택 의원은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다시 새로운 그 보도가 하나 나왔죠.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이 그 업자에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하라. 이렇게 종용을 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확인을 하고 이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정우택 공천을 취소를 하고 서성우 후보를 올렸는데 이 5선 최다선 의원이죠.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5선이 최다선인데 정우택 외에 정진석, 그다음에 주호영 공천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다음에 저 부산에 조경태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그 경남의 김영선 의원이 공천 이번에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여당이 되면은 다수당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은 다음 국회의장 전반기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이었습니다. 정우택 그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단 이 돈봉투 논란으로 지금 의원직 그러니까 후보직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죠. 지역사업계에게 돈봉투를 받는 CCTV 화면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고 돈봉투를 돌려줬다 해명했지만 지역사업가는 돌려받지 못했다 반박을 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정 후보의 보좌관이 이 사업가를 해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긴급 회의를 공관위에 내가 열어서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될 아시아투데이 기사 오후에 놓은 기사입니다. 한동훈 자주 오던 구포시장 중앙정부 직접지원법 통과. 그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부산에 가서 구포시장을 방문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 선거를 거치면 꼭 통과시키려 한다. 자, 이 말은 우리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에 그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도 이 야당이어서 어떤 그 약속을 하면은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라도 약속을 하면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수당을 만들어주면은 예산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생활에 특히 큰 도움이 된다.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냥 중앙정부 직접지원법 통과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구포시장에서 그리고 또 이 김해로 갔습니다. 김해로 갔는데 구포시장에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좀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그냥 이 대목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코멘트가 이겁니다. 연단에 올라서. 근데 연단에 올랐는데 거기에 이 부산 지역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쫙 있었죠. 뭐 김도읍 의원, 장예찬 후보, 김도읍 의원하고 뭐 서병수 그 의원하고 부산 쪽에 쫙 있었는데 그 앞에서 연단에 올라서 오늘 그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잠시 후에 김경국 그 부산 사정에 능통한 김경국 기자가 전해드릴 텐데 거기서 이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그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서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주진우 해운대에 출마한 주진우, 장해찬, 김도읍 이 후보들을 선택을 하면은
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길 바랐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4월 이후에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정치하기를 바랐습니까? 되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부산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월 총선 이후 본인의 이 로드맵을 밝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김경국 기자가 지금 벌써 입장을 해 있는데 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고 이 소식부터, 이 말뜻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또 하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선거구 24%가 3자 구도다. 전체 243개 중에서 초접전 수도권 제3지대가 변수다. 자, 이 기사인데 전국 254개, 죄송합니다. 254개 중에서 62곳이 3자 구도가 된다. 제가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죠. 3자 구도가 되는데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수도권에 현역을 띄우고 새로운 미래는 자치단체장 출신들을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요 도표를 보시면은 서울 종로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에 국민의힘 최재형 현역 의원이죠. 감사원장 지낸 최재형 의원이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각상원, 민주당 각상원, 노무현 사위죠. 노무현 사위.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금태섭이 출마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지역도 뭐 김용주, 최연일, 그 사이에 개혁신당 허나, 서울 영등포갑, 또 이런 그 제3지대 그 양향자, 경기 용인갑의 개혁신당 양향자, 뭐 이원모, 이상식 이런데, 그러면 이 개혁신당, 이준석이 개혁신당 출신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분당갑의 류호 정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여기에 금태섭이 4%를 받습니다. 4%. 이 전체 중에서 4%를 받는데, 그리고 또 허나도 그 정도, 류호정이 3%, 또 양양자가 4%, 전부 다 개혁신당 후보들이 3 내지 4%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아주 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죠.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제3지대 그 후보들, 특히 개혁신당 후보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당선되기는 어렵죠. 3%, 4% 가지고 당선 못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어느 쪽 후보표를 가져갈 것인가. 자,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지만 이준석이 만든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허나를 빼고는 전부 민주당 출신이거나 정의당 출신이죠. 금태섭, 양향자, 정의당 류정,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주당 표를 어느 정도 잠식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이 한 50곳에 후보를 낸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애를 먹이던 이준석이 마지막에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3지대 신당까지 후보를 낸 그 3자구도 선거구가 전국 62곳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드러났고, 그래서 제3지대 후보가 각 지역의 성자를 뒤바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그 중에서 수도권이 35개입니다. 충청 12개. 이 성부처에서 이렇게 제3지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재형, 각상원 지역에는 금태섭, 그리고 서울 동작갑, 이 지역에는 또 전병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로운 미래에도 후보를 내고 있죠. 여기도 좀 변수가 됐는데, 새로운 미래도 이낙연이 만든 새로운 미래도 민주당 사람들이죠. 전병현도 민주당이죠.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들이 여기 딱 출마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종로 정치 1번지라는 종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최재형이 33%, 각상원이 39%,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을 벌였는데 여기에 금태섭이 4%를 가져가면 자기는 당선 안 되죠. 안 되는데 각상원의 표를 가져가는 거죠. 만약 금태섭이 출마를 안 하면은 이게 금태섭은 민주당 지지층이 밀겠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제 금태섭을 지지하는 그러면은 격차가 더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각상원과 최재형. 그런데 이 금태섭이 일정 부분을 가져가 주기 때문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준석 당이. 자, 그런 분석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소개드린 지면 신청 분석 여기서 마치고 바로 김경국 기자,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정치부 기자 경력 30년 김경국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낮에 하시다가 밤에 하시니까 어때요? 지금 2주째인데 좀 뭐 차분하게 준비를 좀 많이 할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밤에 하니까 낮에 할 때는 호닥닥 준비해서 나오게 되는데 네. 밤에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부산에서 완전히 뭐 그때 저번에 부산 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92 그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그걸로 확 뒤집어 놨는데 오늘도 뭐 이 언론들 보도에 의하면은 뭐 좌파 매체들도 깜짝 놀란 듯이 그런 보도가 막 나왔어요. 엄청났다면서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요. 방문이 네. 이제 저 중부산, 구도심 아니면 뭐 동부산 이쪽으로 좀 치우쳤다. 예, 지역이 좀 다르네요. 예, 오늘 방문은 이제 서부산 쪽입니다. 낙동강 벨트 쪽. 낙동강 벨트네. 예, 오늘 간 곳이 격전지. 예, 격정지 낙동강. 그럼 거기가 저 전재수하고 그 있는 지역인가요? 박재호? 첫 방문지 박재호는 남구고요. 남구고. 예, 전재수. 오늘 첫 방문지가 북구 구포시장이었습니다. 네, 구포시장. 구포시장 옛날부터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예. 벌써 뭐 100년이 됐나 어때든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예, 가지고 예. 있는. 저도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아서 압니다. 예. 굉장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옛날부터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구포시장이 유명한 자리입니다. 그 대구의 그 뭐 서문시장처럼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오늘 거기 저도 아까 저 화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구포시장이 완전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연단에 올라가서 막 연설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예.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거 YS가 한참 때 이제 유세 다닐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수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굉장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고 또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매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연단 중심을 해서 손이 쫙 모이니까 이게 제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꼭 좀비들이 이렇게 쫙 영화 보면 모습이 영화 보면 그런 모습 나오죠. 그런 장면. 부산행 이런 영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정도로 오늘 진짜 굉장한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구 거기 저 구포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사갑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해로 옮겼었는데. 김해. 김해는 저 노무현. 그렇죠. 노무현의 고아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고아마을을 오늘 점령을 하러 간 거죠. 점령하러 갔구나. 가는 곳마다 오늘 인파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그 부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남에서 싹쓸이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댓글이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자만하면 안 되죠. 예, 자만하면 안 되죠. 근데 전망은 할 수 있잖아요. 전망은 할 수 있죠. 전망은 지금 사실은 처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에서 싹쓸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지금 민주당이 좀 치고 올라왔죠.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여론을 좀 끌고 몰고 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부산 이러다가는 낙동강 벨트가 좀 너무 격전지가 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양산을 같은 경우입니다. 네. 양산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김태호 후보가 뭐 두 자릿수 이상 앞섰거든요. 김두관한테 예, 네, 많이 김두관 앞섰죠. 후보한테 두 자릿수 이상 네. 앞섰는데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뭐 어떨 때는 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박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 김태호 대 김두관이 이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김태호가 41대 39로 오차범위 안에 앞서요. 예. 그런데 MBC 조사에서는 43대 43 동률이고 YTN 조사에서는 34대 41로 그 뒤지는 걸로 많이 뒤지는 걸로 예, 나왔었죠. 그 앞에 이제 뭐 저 경남신문에 있을 때는 또 이제 11점 몇 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걸로 그렇죠. 나왔고. 경남신문에서는 그런 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종합을 하면 예. 지금으로서는 박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금 계속 국회의원을 그렇죠. 해오고 있는 상태고 김태호 의원 이제 뭐 내려간 지 불과 한 달 남짓 됐나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역구로 옮겼잖아요. 재배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지금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뭐 괜찮은 징조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산이 양산 갑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제 북구갑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북구갑이 접경이죠. 예, 부산하고 북구갑이 경남이 이제 연결돼 있고 동남권에서 이렇게 만나는 예, 서남권에서 만나는 건가요? 북구월이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네. 데인데 오늘 강 자리가 이제 북구갑이거든요. 네. 북구갑이니까 아마 양산까지 이렇게 파급이 갔을 겁니다. 양산 그리고 김해도 같이 뭐 강 건너 김해는 네. 있지만 김해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북갑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로 보면 한번 가면 뭐 심하게 10%가 출렁인다. 지금도 그 이야기 나오던데. 네, 후보들이 지금 그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한동훈 위원장 방문이 지역 민심을 많이 흔들어 놨을 네. 것이다. 이런 뭐 이거는 그냥 제 희망사항은 아니고 과거 기대치로 봤을 때 지금 부산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비슷한 그 정도 인기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북갑이 오늘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사갑으로 옮겨서 사갑에서도 또 괴정시장에 가서 사갑이 최인호, 예 최인호랑 이성권 예. 민주당 최인호, 최인호가 이제 재선 도전하는 최인호 3선 도전. 벌써 3선입니까? 예, 벌써 3선 됐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거기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했었죠. 예. 행정관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꼬마 때 봤으니까 벌써 3선 도전을 하네. 벌써 3선 그러니까 도전.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3선을 도전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처음에는 해운대에서 도전을 하다가 해운대는 맞아요. 도저히 밭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사하로 옮겼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잘 옮긴 셈. 그래서 이제 3선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이성권이 지난 18대 국회의원을 했나 19대 국회의원을 했나 하여튼 뭐 국회의원을 한번 했어요. 예, 어릴 때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했습니다. 부시장을 하다가 이번에 원래 자기 지역구는 부산진갑이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자기가 또 지금 밀고 들어가서도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험지로 간다 해서 사갑으로 선택을 해서 갖는 측면이. 그럼 여기 성산이 있는 건가요? 지금 요 앞전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승건이 아니고 최인호와 최인호 의원하고 그 지역 밀착형 그 후보가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697표 차 났네. 그 0.9%인가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났었을 겁니다. 최인호가 가까스로 이제 재선을 다른 그 동네고. 그렇죠. 지금 또 부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승건 후보에게도 이승건 후보도 커리어는 괜찮고 하니까 충분히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건 후보 저도 최인호도 잘 알지만은 또 이승건 후보 역시 이게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아마 뭐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 한동훈 위원장 같이 모시고 뭐 따라다니면서 인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 조혜진, 김종호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 경남신문 조사에 의하면은 조혜진이 39.8, 김종호 36.7. 여기도 지금 3.1% 포인트 정도. 여기도 재배치가 된 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치된 지역이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는 이 한동훈의 성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전에 만약에 전에 공천관리위원회나 지도부 같으면은 그냥
그 컷오프 시킬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영남 중진들이라고 해서. 원래는 저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렇죠. 얘기할 때는 다들 이제 컷오프 각이었죠. 컷오프 하거나 서울에 가서 출마해라. 예. 사실 서울에 가서 출마해라 하는 거는 그냥 나가 떨어져라. 정치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서울에 험지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저 누구 이번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자원해서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물론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런 경우인데 다른 의원들 사실 뭐 저 TK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남 의원들이 서울의 수도권에 와서 지역구 출마해라 하면 그냥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는 주기는 주는데 좋은 데는 안 주고 거기 가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불살라 봐라. 그러니까 장렬히 전사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부산 저 낙동강 벨트의 재배치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성공작이에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작일 것 같고 서병수 의원도 지금 아까 전재수 의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도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6, 7%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지금 재선입니다. 재선인데 문제는 출마를 지금 5번째 합니다. 아, 그러면 2성 3패를, 2성 2패를 2성 2패죠. 옛날에 박민식 장관이 박민식 장관이 재선까지 하고 예. 그동안에 박민식 장관과 계속 전재수 의원이 계속 붙어서 출마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 벌써 16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16년째 들어감이 있겠네. 예, 16년째 하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이 지금 들어가서 뭐 그 정도 차이 나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뉴스원에서 41대 48. 그렇죠. 오차범위 안에 7%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서명수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장도 하고 해서 뭐 충분히 그 지역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 가서 한번 흔들기도 했고 하니까 아마 다음 이제 뭐 여론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무엇보다 것 지금 기존에 뭐 김두관, 전재수, 김종호 여기는 기존에 있던 곳이고 근데 여기 이제 재배치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재배치가 돼서 이 정도 하면 선전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싹쓸이라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석권이라고 하죠. 네, 석권. 같은 말이네. 자, 하나 더 짚어볼 것이 울산에 울산에 뭐 다른 곳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지만 울산 북구는 원래 민주당이 이상헌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박대동 전 의원이 출마를 했죠. 예, 뭐 경선에서 박대동 전 의원이 선출. 그런데 여기가 왜 성산이 있냐면은 여기 진보당 쪽에 주기로 했잖아요. 윤종호. 예, 윤종호. 전 의원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반발을 해서 이 무소속 출마를 한다는 거죠. 무소속 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헌 의원 입장에서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그 이재명이 급진 좌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통진당 후신을 끌어들여서 그 하필 많은 그 254개 중에서 울산 북구 딱 지정을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진보당에게 줘. 이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선을 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이상헌 의원 입장에서는 경선을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인데 자기한테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니까. 민노총세가 강한 데죠. 그렇죠. 민노총세가 강한데 그 원래 이제 어쨌든 좌파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충분히 한번 경선 그러고 지금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니는 비명이니까 니는 가라 뭐 이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셈이거든요.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표가 갈리게 되니까 박대동이 뭐 성산이 있겠네요. 양쪽으로 갈린 순간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에서 이겼습니다. 박대동 의원이 지난번에 거기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죠. 그때도 양쪽에서 3파전으로 벌어졌었거든요. 3파전으로 벌어졌을 때는 그 앞에 윤도한 의원도 그렇고 계속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이 이겼었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면 저쪽에서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저 후보 단일화 안 가고 끝까지 계속 간다면 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영남이라고 하면 TK, 부울경 이렇게 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짚어봤고 경남이 또 한 군데 안정이 조금 어디가? 찝찝한 데가 있는데 저 창원성산이가? 창원. 창원 거기 지금 원래 옛날에 노회찬 의원하고 권영길 의원 당선 민노당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허성도
누구 창원시장이? 창원시장을 했다. 예. 허성관? 아니 허성관 동생이죠. 동생이죠. 예. 갑자기 이름. 허성우. 허성우. 예. 거기랑 지금 이제 저 국민의힘에 이제 이름이 자꾸 어쨌든 지금 저 굉장히 타이트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허성우가 얘기죠. 예, 진보당 쪽과 민주당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 문제가 아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확실히 이것은 구호고. 그런데 구호대로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짚어보는 건데, 자,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그럼 TK는? 영남 그러면 TK도 들어갔는데. TK는 경산 빼고는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산, 그렇지. 이제 TK는 제가 잘 아니까. TK가 대구가 12개, 경북이 13개가 있는데, 일단 대구는 그 전에는 김부겸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죠. 김부겸 전 총리가 한번 당선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 출마를 해서, 수성을에 출마를 해서 그 18대 때입니다. 한 32%를 얻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식은 지금 용인으로 갔죠. 용인갑으로 갔는데,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이, 출마를 해서 25%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구에서는 그만한 민주당 사람이 출마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김부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구는 이제 12석을 국민의힘이 다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상당히 높은데, 경북 지금 말씀하신 경산의 최경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든요. 무소속 출마를 하는데 그 지역에 원래 윤두현 의원이 있었는데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청와대 행정관 조지연 후보 젊은 여성입니다. 당뇨 출신인데 조지연 후보가 나섰는데 거기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대결을 벌이죠.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지현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경환 후보가 이겨도 최경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어디 멀리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멀리 안 가죠. 복잡을 알겠죠. 그런 좀 유리하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삭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강벨트가 약간 지금 불안하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북상을 할 수 있다. 그 분위기를 지금 모아서 북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남 판세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낙동강 벨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 게 낙동강 벨트에서 바람을 잡으면 부산은 당연히 부산 경남은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이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허성무 시장입니다. 허성무 전 참원. 제가 허성우라고 하는데 허성무 맞습니다. 저와 TV에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여기도 옛날에 청와대 출입이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하고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일단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황을 살펴봤고, 조금 전에 이제 부산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오시면은 김경국 기자가 오시면은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언론에서 지금 주목을 하지 않는데, 그냥 워낙 많은 이제 가면서 연설을 하니까는, 근데 저는 이제 연설 내용 중에서 이 대목이 확 와닿아요. 오늘 구포시장에서 이 옆에 이제 부산 지역 후보들 다 서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그렇지만 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 장예찬, 김도업, 여기 서병수도 있었고 딱 선택을 하면 저를 선택합니다.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기를 바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부산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4월 총선 이후 이기게 되면은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죠. 그건 뭐 예상되기는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네. 한동훈 위원장이 4월 총선 이후에 뭘 하게 될까, 그렇죠. 당장 뭘 할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럼요. 그리고 네. 지금 과연 총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네. 정치권에 계속 남아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텀을 좀 주고 음. 텀을 좀 뒀다가 다시 뿅 하고 나타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꽤 많은 부분이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을 이제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물론 이제 뭐 총선에서 지면 뭐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에서 지금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한동안 이제 텀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도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4월 이후에 정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대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마 제 느낌에는 오늘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오늘 아마 한동훈 위원장 요즘 뭐 어디 가는 곳마다 거의 뭐 인기 스타죠. 인기 스타인데 오늘은 평소의 그 기분보다 훨씬 많이 업됐을 겁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업됐을 건데, 그런 기분도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데, 그렇겠네.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부산서 차기에 대한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말을 하게 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해요, 사실상. 그렇죠. 모든 권한 공천에서부터 물론 공관위가 중심으로 하지만 큰 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지금 가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뿐이 아니고 선대위 구성도 원톱이에요, 사실상. 그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주호영, 그리고 주호영 들어갔나요? 주호영은 지역 지역 쪽에 대구 경북 그러니까 중앙선대위는 안철수, 나경원, 그 다음에 원희룡, 그 다음에 그 윤재호 이렇게 해서 공동선대위원장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역구에 출마하기 때문에 지원 노사 같은 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은 출마를 안 하고 혼자 총괄 선대위원장. 총괄이죠. 한동훈. 그래서 원톱이에요, 사실. 원톱이죠. 거기다가 그 비례대표형 정당 국민의 미래 여기도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맞습니다. 당 대표가 당의 국장급이 당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도 우리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국민의힘이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그렇게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면접을 보고 있는 단계인데 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전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책임도 지는 거고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은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만에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은 한동훈 정치는 저는 거기서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없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일이 없고 이기면 그 기대대로 이기면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정치를 계속 하겠느냐 아마 외국 가서 좀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대위 끝나면은 내각에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대중 정치인이 됐어요. 완전히 이번에 그 유세를 다니면서 대중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바로 비대위 끝나면은 새 지도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가 치러지죠. 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출마할 가능성 당연히 있죠. 당연히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권을. 근데 너무 시간이 길게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권까지? 그러니까 다음 대권까지 시간이 너무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물론 뭐 전당대회를 한 5월달에 하면 3년 정도 남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이 여당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당이죠. 여당인데 여소야대가 여대 야수가 되면 다수당이 되면 할 일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지금 좀 약속해 놓은 것도 많죠, 사실은. 그렇죠. 약속해 놓은 거 많죠. 그리고 가령 저번에 그런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공 수사권 예. 다시 돌려야 된다. 뭐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들도 여러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지금 약속한 것이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약속을 예. 공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걸 지키려면 사실은 뭐 당에 있어야죠. 바로 해야죠. 당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겨서 힘 있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정치 로드맵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대권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거를 역순으로 하면은 빠르죠. 이게 당대표가 돼서 전면에 나서서 그 당대표 2년 끝나고 나서 뭐 하긴 2년 끝나고 나면 바로 대선 전국 시작되네. 그때 되면 대선 전국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 대선 그러니까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 출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부산에서 연단에서 한 발언에서 저는 읽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부산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고 예. 여러분이 밀어주면 한번 가봅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 내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가거든요. 아 그래요? 내일 이재명 대표 부산 일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동부산 쪽입니다. 기장. 아 기장 쪽에. 예, 기장 쪽인데 아마 기장과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울산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울산 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장하고 그다음에 뭐 양산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장이 지금 뭐 며칠 전에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 뭐 한 4% 정도 이 정도 차이로 따라붙는 걸로 지금 민주당이 따라붙는 걸로 어쨌든 오차 범위 이내로 따라붙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민주당이 지금 최태경 후보라고 있는데 거기도 뭐 지역 밀착형 후보인데 친명입니다. 네. 부산에서 친명 몇 명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친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려가지 않나 싶은데. 근데 다른 지역으로 부산에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낙동강 벨트도 자신도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할 건데 낙동강 벨트는 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후보들 우선은 일단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면 비교가 될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 아까 오면서 어저께 충청도 무슨 대학교에 이재명 대표 갔더라고요. 갔었던데 동영상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도 갔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도 그랬지만 어디 가면 이렇게 보통 마이크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안 듣기거든요. 잘 안 듣기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너무 또렷하게 듣기더라고요. 거의 뭐 취재진하고 그냥 앞에 좀 지지자들 조금 모이고 그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부산에 온다면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뭐 가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금 댓글에서도 부산은 뭐하러 오는데 이런 댓글이 많네요. 그러니까 부산 지구당 위원장들도 자기 뭐 이름을 익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와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일 재판은 안 가나 하는데 원래 금요일 날 선거법 재판인데 격주인데 금요일 또 무슨 재판 하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얼핏 보니까 내일 부산 일정이 있다고. 선거법은 그 격주입니다. 일정이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부산 가겠죠. 그런데 무슨 낮추러 갈까? 부산대 병원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 부산에 가서 정말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녀야 되니까는 당 대표.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 본사 이전 문제도 저희가 지금 못 가게 하고 있고 또 헬기 그때 부산대 피습당했을 때 부산에서 피습당했을 때 부산대 병원 떠날 때도 그런 방식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산업은행 뭐 이전 문제도 뭐 소극적이라고 본점 이전 문제도 그 부산의 현안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부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봉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봉주, 지뢰발 보면은 목발 경품. 이게 이제 2015년에 저희들이 그 목함 지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병 두 사람이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때 상당히 이 논란이 컸고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인데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대북 학생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대북 학생기를 재방송을 시작을 했고 11년 만에. 그러니까 북한이 대북 학생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존엄을 건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천 쪽으로 야산에다가 포를 쐈어요. 북한이. 그래서 전쟁,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함 그걸로. 그리고, 뭐, 급하게 회담을 해가지고 이제 종결시키고 했는데 그 목함지뢰 사건을 가지고 정봉주가 이게 조롱을 하고 뭐 자기 유튜브를 하면서 2017년 그 유튜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있었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뭐 키득키득 그러면서 하다가 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하하하,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이런 망언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그때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다시 이제 불거지니까 해명한다는 것이 내가 그 당시에 그 장병 두 사람에게 사과를 했다.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장병 두 사람에게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장병들이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이종명이라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당시는 그런데 그 이종명 의원이 그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2000년도에 수색하다가 그 전방 수색하다가 그분도 발목 지뢰를 밟아서 상처를 입은 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런 방송을 하니까 이종명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전화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두 장병에게 사과하라 하니까는 그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 장병에게 사과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짓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오늘 좀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 방송도에서 이거 외에 지금 이 각 언론사에서 과거 발언들을 하나하나 덜쳐내고 있습니다. 덜쳐내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상습적으로 막말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금 간단하게 어떤 말을 정봉주 전 의원 이거 얘기를 쭉 훑어보면요. 네. 진짜 뭐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런 막말 대장경이라고 그러게 했는데 네. 정말 과거에 우리 이제 2012년 19대 총선이죠. 19대 네. 총선 당시에 김용민 의원이 아니고 김용민 후보. 김용민 후보 그 막말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 군돌리사 라이스 그 미국 여성 국무장관을 향해서 뭐 김용민은 신체 부위 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욕을 들어보면 진짜 네. 뒤로 나자빠질 정도의 네. 막말을 했었는데 이게 낙검수 이 친구들 같은 낙검수 멤버들이거든요. 네, 김용민, 주진우, 김호준 다 그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팀, 똑같은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까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 거짓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워낙 뭐 말을 섞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에 보면. 미투 논란이 있었죠. 미투 논란이 있었죠. 미투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2018년도인데, 그 훨씬 앞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2018년도에 그 여기자가 나 정봉주한테 미투 있었다 이래가지고 네, 여의도 호텔 커피숍에서 폭로를 했었죠. 폭로를 하니까 정봉주가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그 호텔에 안 갔다거나 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갔다 하면서 증거로 제시했는 게 무려 사진을 그때 뭐 800장 가까이 사진을 나 그때 난 그날 이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사진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호텔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카드로 결제를 카드 결제를 한 게 나오니까 깨갱하고 이제 그럼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좀 거짓말 사례고 얼마 전에 또 JTBC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JTBC 유튜브 거기가 정말 그 막말 그렇죠. 얼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도 거기서 이준석도 거기서 그 안철수한테 XX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부추기는가? 네. 거기 나와서 이제 유권자들을 벌레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앉아가 계속 이렇게 태블릿만 보고 있으니까 네. 진행자가 접속자 좀 그만 보고 좀 콘텐츠에 좀 집중해 달라. 댓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봉주가 댓글을 많이 봐야 되거든 이러면서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뭐 진보가 들어왔나 보수가 들어왔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진행자가 벌레가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막말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인성에 좀 뭐 어떨 줄 알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봉주의 막말은 지금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지금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또 과거 안철수 의원한테도 욕설했죠. 여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예,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이준석이 뭐 천만을 선언하니까 했는 말이 주접을 떨다가 노원병의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네, 노원병의 신. 뭐 이래가지고 노원병의 신. 이렇게 또 얘기했었고 조계종을 2014년에 또 조계종 향해가지고 생선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이다. 뭐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다.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실은 강서 출마하고 서울 강서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또 그때도 저게 됐거든요. 자격 미투 그때 미투 때문에 부적격자로 공천 못 받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했는 말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칼을 빼드는 것 같던데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또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찐명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을 쳐내고 그 자리에 찐명을 억지로 끼워 넣다가 생긴 이거 참사입니다. 맞습니다. 박용진 하위 10% 줘가지고 30% 감점하게 해서 그 억지로 이제 박용진 쳐내고 그 꽂아놓은 사람이 정봉주예요. 정봉주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직함이 뭐죠? 직함이? 뭐 교육원장인가 그래요. 교육원장이에요. 그 당원들 교육연수 하는데 그 원장입니다. 그 원장이 이런 막말을 하고 비하 발언하고 조롱하고 벌레 발언하고 이것도 제 소개 드려야 돼요. 짧게라도. 최강욱이 오늘 또 그 키득키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죠? 최강욱이 그 배지 날아간. 한번 맛을 보면 끌떡거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봉주가 계속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한번 지금 계속 하고 싶어하잖아요. 맛을 보면 끌떡거리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했는 말이. 정봉주는 공항 의전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배지를 달려고 한다. 과거 이제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항에서 신분을 확인하면 어쨌든 뭐 자기들끼리 공항 직원들끼리 정봉주 왔다 뭐 정봉주 왔다는 아니고 국회의원 정봉주 왔다 이래 되겠죠. 어쨌든 그렇죠. 국회의원이 왔다 이 포인트니까 정봉주 왔다 이런 알림이 뜨면 대한항공 간부가 쫙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공식 출장 아닐 때도 티켓팅만 해도 이제 공항에서 쫙 의전을 하고 하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나 보죠. 기분이 좋았다고. 뭐 그런 것을 많이 그리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전 의원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뭐 받는 특권이 뭐 100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장기표 선생이 그 특권 없애기 운동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몇 가지만 들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배지가 떨어지면 그런 말이 있죠. 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이 그 서울 여의도 선거에서 나오던데 가령 그 국회의원 하다가 배지 떨어지면은 가장 아쉬운 게 어디 공항에 갈 때랍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최강욱도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공항에 가면은 국회의원이면은 VIP실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뭐 패스를 어디 세관 검사 이런 걸 안 해요. 그런데 이 배지가 떨어지면 이제 VIP실을 이용 못 하니까 일반 출입국에 가서 이렇게 뭐 손 들고 이렇게 뭐 검색을 하고 이걸 다 당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저 배지를 다시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제가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다가 다시 또 그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물 건너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이재명도 이렇게 되면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데서도. 그래서 끝낼 것 같은데. 오늘 아마 국민의힘이 정우택 부의장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를 하니까 지금
정봉주 오래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죠. 조만간 뭐 오늘 내일 정도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윤리감찰까지 갈 필요도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치인은 자기의 모든 행위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이재명이 그럼 이런 말 하니까 이재명이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좀 헷갈리는데. 자기 막말 이재명 막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오늘 내일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게 이재명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박용진을 빼내고 그 자리에 이재명을 사수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참사인데 지금 오늘 또 화제가 되는 그 공천 내용 중에 대장동 공천 대박이 있습니다. 변호사 5명 공천을 다 확정이 됐는데 대장동 관련 변호를 해주는 사람들 이름만 쭉 말씀드리면 정진상의 변호인 이건태, 뭐 김용 변호인 김기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총괄하고 있는 박균택, 양부남, 김동아 이 5명 다 줄줄이 해서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민주당 공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명 행사와 대장동 대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보면 그냥 차라리 전략 공천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략 공천은 너무 표시나거든. 그럼 이 사람들을 경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역 의원들 더군다나 누굽니까? 뭐 강주에 있는 뭐 박균택이나 그리고 오늘 2명 또 했어요. 이건태 김기표 말고 모경종이 당대표 차장. 이런 사람 대표실 차장이 현역 의원 2명하고 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 2명이랑 해서 이겼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변호사들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들도 거의 현역 의원들 제치고 지금 다들 경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김동아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 유튜브로 보시면 많이 들었을 텐데 김동아가 정진상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팀장 이런 거에서 원래 이재명 측근이에요. 근데 정진상 변호사를 하는데 김동아가 처음에는 평택갑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장을 냈는데 갑자기 그때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출마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는 그럼 출마 안 하겠다 하고 어디로 갔냐면 서대문 갑으로 갔어요. 딱 그 시점에 서대문 갑에 우상호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대문 갑이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돼서 45세 이하만 와 이렇게 됐어요. 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를 가서 네 사람이 1차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김동완은 떨어졌습니다. 공간위 차원에서. 공간위에서는 이게 아직 사인을 못 받았던 거지. 최고위원회의 사인을.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떨어지고 1위가 건지웅, 2위가 박모순 변호사, 3위가 성치훈, 종편에 자주 나오는 성치훈은 이재명을 계속 비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3명까지 성치훈은 저도 같이 방송 출연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재명을 비판을 많이 했었구나. 잘릴만 했네. 그렇죠. 원래 안희정 사람이거든. 눈치도 없이. 안희정 사람이니까 문재인 쪽에 가깝죠. 그런데 하필이면 성치훈이 3위를 하고 탈락을 한 거예요. 이 김동완가 탈락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최고위원회는 이재명이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성치훈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우가 그거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어. 아니 어제 그 공간위는 성치훈인데 왜 이 김동완이냐 하니까는 강선우가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지. 이재명이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3명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3등이잖아요. 원래 4등인데 3등을 해놨잖아. 그러면 불리하잖아. 셋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면은. 룰을 바꿔요. 룰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원래 민주당 경선은 그 지역의 권리당원 50%, 그 지역의 일반 유권자 50%인데 이거를 전체 권리당원 70%. 전국의 권리당원. 그 지역도 아니고 전국의 권리당원 70%. 권리당원은 한 100만 되죠.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그렇지 뭐라 하고 그 지역의 유권자 30%. 이걸 하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알지 개딸들이. 그런데 서버가 다운돼 버렸어요. 갑자기 전국의 권리당원을 투표를 한다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는 김동아가 1위가 돼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사실 이게 경선 후보를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출한 경선 네. 후보를 바꾼다는 거 이거 그냥 일개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요. 당 대표가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당 대표가 했다는 거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중진상이 막 화를 내가지고 대표님 이래도 됩니까? 이래가지고 저 대표가 깜짝 놀라서 바꾼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제가 이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예. 뭐냐면은 정진상이 변호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의 그 참모잖아요. 그러면은 정진상과 이재명은 여러 곳에서 공범이에요. 백현동, 그렇죠. 대장동, 뭐 정자동, 뭐 공범이 아닌 데가 없어요.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전부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걸 못 맞춰. 왜냐하면은 정진상은 구속이 돼 있었고 지금은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이재명하고 공범관계에 연락을 못해.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진상 변호사예요. 변호사이자 이재명의 그 대선 캠프 있었던. 그러면 정진상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가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이 자유롭게 변호인 접견하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재명에게 전할 말, 이재명이 한 말을 전해주고 이 석방되고 나서는 그래 통화를 못 하니까는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그 사이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이야기입니다. 메신저 역할 충분히 뭐 그렇게 그렇죠.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보답을 해야 되고 보답도 보답이지만 무섭기도 하죠. 비밀을 그러니까. 비밀을 풀어버리면 어떡해. 무섭기도 하지. 그래서 그렇게 길을 써서 김동아를 배지를 안겼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인데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썸네일 제목이 이게 가방무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방무치인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방무치 이게 완전한 비속어가 아닙니다.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는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수발을 드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단지 이것이 이 어떤 이 표준어로 정립된 건 아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방무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경종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얼굴 떠오르세요? 이재명 우산 들고 다니는 그렇죠. 그 친구겠죠. 예, 이재명이 재판 가고 법원에 갈 때 이 카니발 같은 걸 타고 오잖아요. 그럼 문이 싹 열리면은 이재명이 딱 내리면은 거기에 딱 이렇게 가방 딱 들고 계속 따라다니는 비서, 그리고 비가 오면은 우산 받쳐주고 하는 비서. 얼굴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도 재판 많이 나가고 검찰에 많이 나가서. 그 사람이 모경종인데 이 비서실의 뭐 차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청년 비서관을 뽑는다고 해서 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그런데 과연 뭐 객관적으로 했겠느냐는 그건 합리적 의심인데 그 사람에게 공천을 준 거예요. 그런데 모경종인데 인천 서구병에서 현역 재선은 신동건 의원, 허숙정 비례의원 3자 경선을 했는데 현역 2명을 물리치고 1등을 차지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1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청년 비서관으로 뽑혔고 수행 비서를 하면서 항상 이재명 옆을 지켜서 개딸들로부터 오케이 찐명 그러니 여기서 권리당원 압도적인 몰표를 받았겠죠. 그렇겠죠.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행 비서라 그러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보면 수행 비서하면 운전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그렇죠. 거건데 뭐 이 모경종 씨는 뭐 당 대표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삼김시대 때 삼김시대 그때 출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저희들끼리 보면은 특히 DJ DJ의 수행 비서 출신 한 2명 정도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또 중요한 당직까지 맡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리고 이거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디 행사장 가면은 지팡이를 이렇게 따로 챙겼다가 다시 이제 퇴장할 때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비서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행 비서죠. 그때 뭐 심지어 뭐 신발을 안고 있다가 주는 사람도 있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추운 날에는 상김 시절에는 그쪽에도 이제 가신이라고 하죠. 가신.
본인의 가신에게 나중에 이제 그 자리를 하나 줍니다. 금배지를 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게 상김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물론 모경종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 본인 사천 공천을 사유하다 보니까 여기도 공천장을 안겼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여기도 혹시 저거를 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비밀? 100대 0으로 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당원 100으로 하고. 예. 그냥 그렇죠. 그 공천 룰이 어떻게 했는지도 또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말이 나서니 말이지 수행비서 뭐 이렇게 줬고 조금 전에 김동화 청년 전략 지역구를 줬다고 했잖아요. 여성 전략 지역구라고 또 있었잖아요. 예, 근향역. 권향 이름 어려워. 향역. 예, 근향역. 그쪽에 호남 쪽에 국성 그러니까 순천 국성 이정현 전 대표 쪽에. 이정현 전 대표 출마한 그 자리죠. 거기도 이 배우자실 부실장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수발을 던 거다 마찬가지인데 대선 때 거기도 여성 특구, 여성 전략 특구 해서 그 현역 그 국회의원한테 그 지지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 공천을 단수를 줬다가 또 사달이 나서 다시 경선을 붙이고 거기도 경선을 붙이면서 비율을 조정을 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반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권향엽 권향엽 예비 후보가 어쨌든 지역구에 그 지역구에 대한 권리당원하고는 지금 접촉이 그렇게 없었을 거니까 거기는 아예 일반 여론 100%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김동화하고 근향엽하고 모경종 맞죠? 모경종하고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뭘까? 뭐 같아요? 항상 그 옆에 붙어 다니고 또 배우자도 그때 수행 대구 경북 수행한 거 사진 맞잖아요. 뭘 많이 알고 있겠죠.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변호사는 더 많이 알고 있죠. 변호사는 법적으로 뭐가 그 위반이 되는가. 그리고 또 정진상하고 이재명 사이에 무슨 말들이 왔다 갔다 했을까.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청년 전략 특구, 한 사람은 여성 특구, 또 한 사람은 이 현역 국회의원 2명에게 이길 수 있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 그라운드를 만들어준 그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다 바보들 같아. 왜요? 어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들 그렇게 꿀을 먹고 있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신동건, 비명, 허숙정 비대위원. 여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부글 끓고 있는데 그런다고 재심 청구하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건 뭐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이제 공천 다 마무리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부산에서도 별로 뭐 외오시나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공천 다 마무리되면은 이재명의 뭐 지침에 따를 사람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은 힘 떨어지는.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을 하나 짚어보죠. 그 공천에서 올드보이 기한. 박지원, 정동영, 이 경선을 통과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호남에서 경선을 통과했으니까, 그냥 국회의원 되겠네요. 거의 뭐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참 놀라운 나자빠질 일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뭐 세대 교체니 뭐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뭐 물갈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 두 양반한테는 그렇게 또 너그러웠네요. 그렇죠. 박지원 대표 지금 뭐 우리 나이로 82살, 정동영 아마 11살 정도 적을 건데 뭐 그래도 70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론 뭐 이 사람도 영향은 있겠죠. 뭐 다들 영향은 있겠지만 뭐 그래도 지금 이재명의 공천 기조하고는 너무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또 공천을 받은 뭐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재명이 오케이 하지 않았으면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요. 이제 올드보이 기안에서 이제 비판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것도 제가 뭐 합리적 추론이긴 합니다만 일단 박지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냈지만은
그 이후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보호막도 많이 하고, 네. 그 이재명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럼요. 돌아서서 상당히 그 방어막을 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심지어 했어요. 박지원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이 DJ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배심과 자기 결백을 믿고 싸워 나가면 뭐 언젠가 뭐가 돼도 된다.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DJ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그때 논란이 좀 생겼거든요. 그렇죠. 동교동에서도 그렇고 당장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이재명을 DJ한테 갖다 들이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게 아니고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 노력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뭐 잘 아시지만 박지원 국정원장 옛날 DJ부터 1인자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선수였거든요. 잘 알죠. 기가 막힌 기술이 있거든요. 잘 알죠. 그리고 뒤늦게 사실 거기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교동계를 다 자기가 알짜를 다 했다 아닙니까? 청와대 가기 전부터 당선자 대변인인가 했죠 아마. 당선인 대변인 나오고 뭐 수석도 했지, 장관 했지, 비서실장 했지, 다 혼자 다 했어요. 그 정도 1인자의 눈에 들 줄 아는 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댓글에도 박지원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박지원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네, 합리적 추론입니다. 조난 자료라는 게 있어요. 조난 자료라고 뭐 정치 사찰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뭐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이 과거에 이 국회 출입을 하고 또 뭐 국정원도 그 청와대 출입을 할 때 뭐 같이 뭐 하고 했기 때문에 과거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뭔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선거철이라서. 그럼요. 정동영은 이재명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 정동영은 과거 이재명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동영 그렇죠. 캠프에서 지금 일을 했죠.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김인섭 씨가 연결시켜줬다. 네, 김인섭이 연결시켰죠. 백현동의 김인섭.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때 당시에 또 17대 대선 때 비서실 부실장도 했고. 그 캠프가 있었죠. 정동영 캠프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 정치판으로 끌어준 사람이 정동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동영 뭐 장관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럼요. 크게 부담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준석 이야기인데, 자, 총선 판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이야기인데, 이준석의 개혁신당 후보들이 지금 3% 내지 4% 지지율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그 표를 잠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그나마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후보들이 보면 민주당 계열들이 많죠. 그렇죠. 금태섭이라든가 양양자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 뭐 유원욱, 조홍천. 그렇죠. 전부 다 민주당 쪽이니까 그쪽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한 3%, 4% 자기 지역구에서 3-4%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기 지역구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그 이낙연과 같이 또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지금 돌아오면서 그 민주당 쪽에 이탈자들이 쫙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좌파 정당에 가까운데 이준석만 이쪽이지 나머지 합류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좌파죠. 허나는 같이 가서 데려갔는데 허나도 영등포 갑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 뭐 지지율 뭐 3% 뭐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당선되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 표를 이제 잠식을 하면은 이 국민의힘 도우미가 된다. 국민의힘 도우미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준석이 당 안에서 이준석 책임론이 제기가 된다. 개혁신당 안에서 뭐 그 큰 게 있다고 책임론. 크게 먹을 것도 없는데 이준석 책임론 하려면 사실은 뭐 이준석 본인부터 앞가림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앞가림도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책임론 하면 결국 자기들만 손해 볼 텐데. 그래서 이준석 왜 책임론이냐? 아니 지지율이
이 조국 신당 갓 출범한 조국 신당한테도 이렇게 막 떨어져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존재감이 사라지는데 그 책임 이준석 아니냐. 이준석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낙연하고 같이 했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시 떨어져 나와서 김종인 또 모셔온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지율이 3%인데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몰살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책임 있는 건 맞죠. 네. 당 대표니까 당연히 책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고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은 있죠. 그러니까 당 대표직은 이제 내려놔라고 하는데 그 당 대표직 내려놓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준석은 지금 이제 소멸로 가는 사실상 소멸되고 있는 소멸이 것 되는 같은데 상황이죠. 뭐 그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비례대표 선정. 예. 근데 비례대표 선정해봤자 뭐 이준석 당에 한 명 정도는 예. 뭐 그렇죠. 지역구에서 하나도 못하고 한 3% 얻으면은 그 뭐 한 명 정도는 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이 지금 상당히 제가 그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준석이 여기저기 막 뭐 대구 간다. 대구 가서 12마리 살찐 고양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조롱도 하고 했잖아요. 대구에 출마해서 뭐 하겠다. 그리고 김종인이 대구에 가지 나중에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했어요. 그리고 또 세종시 간다고 하더니 세종시로 이야기가 조금 나왔다가 지금 결국 자기가 출마 선언한 데가 어디냐면은 동탄 신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경기 화성을 경기도 화성을 동탄 신도시가 있는 데인데 여기서 참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언론에서 이 부분도 잘 부각을 안 하던데 제가 이제 이준석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이제 이준석 그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좀 소멸이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3% 4%짜리이긴 한데 여기가 동탄 신도시를 끼고 있어서 평균 연령이 34세. 네, 34세. 그리고 39세 이하 인구가 41.4%예요. 전국에서 가장 그 연령이 낮은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뭐 삼성전자 연구소 뭐 여러 가지 연구소도 있고 테크노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죠. 그래서 여기 이준석이 여기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젊은층에 어필을 해. 그래서 나는 이 젊은층하고 같이 이 젊은층이 많은 데로 갈 거야. 해서 이제 여기 갔어요. 갔는데 민주당에서 누가 출마를 하냐 하면은 공영훈이라고 영입한 사람이에요. 민주당.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던 사람. 원래 문화일보 출신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문화일보 출신입니까? 예, 문화일보 출신이에요. 그리고 문화일보 경영진 출신인가요? 기자 출신. 기자 출신입니까? 그건 몰랐네. 근데 현대자동차 사장을 한 사람이고 국민의힘에서 간 사람이 한정민이라고 삼성전자 연구소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출신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거의 토박입니다. 한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어요. 나이가 아직 30대죠? 그래서 나이가 제가 이준석이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이 통해 해서 갔는데 국민의힘 후보 한정민 후보의 나이가 1984년생입니다. 이준석이 85년생이죠. 한 살 차이에요. 한 살 차이네. 그래서 여기를 갔기 때문에 여기다 또 이 국민의힘 후보 이 한정민 후보는 사실상 화성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어떻게 보면 삼성맨이었으니까. 삼성맨이니까 그 토박이고 이준석은 외지인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여론조사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여기 여론조사 한 번도 안 나올까? 나왔어요.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이번 주말에 이제 어제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나 내일이나 여론조사 나오면은 이준석의 현재의 모습은 충분히 다 들통이 난다. 이준석 대표는 아마 뭐 펜코를 기대하고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그쪽에서 펜코에서도 거의 펜코리아 그쪽에서도 거의 버리는 카드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이제 조국이 등장을 하니까 이준석은 지금 갈 곳을 잃어가지고 지금 좀 어쨌든 뭐 소멸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 신당이 지금
오늘도 조사가 나는데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네, 조금 높게 그럼 한 나왔죠. 10석 정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맥시멈으로 하면 한 12석까지도 뭐 조국 신당 20몇 프로 나왔을 네, 때 그 가정을 하니까 한 12석 정도까지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12석 정도를 얻으면은 민주당이 가져갈 게 없어요. 민주당이 남는 게 없죠. 없죠. 그 앞에 10석은 진보당도 줘야 진보당 되고, 주고 뭐 좌파 세력이 다 줘야 되잖아요. 연합 시민사회도 줘야 네. 되고 네. 또 무슨 당입니까? 거기도 줘야 되고. 예.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뭐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 용해인이 하는 예. 거 거기도 해서 한 10개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그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하고 이 조국당이 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이가 커진다고 보는 건가요? 파이가 약간은 커지겠죠. 약간은 커지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마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은 가고 조국이 온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재명 리더십에 만약에 비례정당표가 역전이 돼버린다면 이재명 리더십에 지금 굉장한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리고 또 오면 다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조국은 뭐 구속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예외를 하고 차기 경쟁자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우리 있죠. 정치권에서 그러잖아요.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그러는데 사실 총선 이후에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동지로 남아 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뿌리라고 하지만 같은 당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아마 이 총선이 끝나고 나도 지금 그 좌파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이 충돌이 있을 것이고 또 갈등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총선 승리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 이 정치적 입지가 거치가 어떨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3월 14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신 적이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은 다음 목요일에는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민간인避난 중인 한강 다리를 폭파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의도적인 내용이 많다. 그래서 0%대 성장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을 빨리 막아야 된다. 급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북한 전 지역을 삐라로 도배를 해야 돼. 그 일을 못하면서 밥은 왜 드시고 있나?